음식 알러지, 내가 평상시에 먹고 있는 음식 중에서 어떤 게 내 몸에 안 맞는 거를 체크하는 검사들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하나 이제 볼게요. 활성산소. 1980년도에 이제 활성산소 이론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냐면은 모든 질병의 시작은 활성산소부터 시작되고 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은 내 몸의 노화라든지 질병, DNA, 뭐 세포의 손상이 온다는 거죠. 실제 그렇게 되어 왔고 노화의 과정 중에 활성산소가 굉장히 많다는. 활성산소는 어떻게 만들어지냐? 우리가 호흡을 하는 순간부터 만들어져요. 대신 산소가 많을 때, 좋은 환경일 때는 활성산소가 내 몸에 적게 만들어지만은 지하철이라든지 폐쇄된 지역에서는 더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만들어져서 내 몸이 이제 망가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제 혈액 검사를 해보면은 정상은 230 이하로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좋고, 230에서 310까지 유지하는 게 좋고, 이제 어떤 몸이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310 이상, 뭐 400에서 600까지 되면 굉장히 이제 안 좋아지는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단 활성산소는 바로 검사해야 돼요. 다른 검사는 그 자리에서 그 피 검사를 해서 왜 그러냐? 그날 컨디션에 따라도 달라요. 아침에 똑같은 날 검사했는데 아침에 검사할 때하고 저녁에 검사할 때 활성산소가 달라집니다. 그 이유는 활성산소는 수시로 변해요. 아침에는 오히려 낮게 나와요. 그거는 수면을 하고 났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녁에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높게 나와요. 그리고 운동을 하고 나서는 활성산소가 높습니다.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운동 자체가 활성산소를 만들어요. 그렇다고 적절한 활성산소는 우리한테 도움이 돼요. 대신 너무 과다한 활성산소는 오히려 내 몸을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연구했던 2008년도에 냈던 논문인데요. 그룹 1, 그룹 2, 그룹 3라고 해갖고 그룹 1은 현재 암 환자들, 그리고 활성산소 수치고요. 그룹 2는 암이 완치된 사람들, 그룹 3는 이제 정상인에 대해서 이제 활성산소 수치를 체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암 환자들이 활성산소가 많아요. 그리고 암이 완치가 됐어도 이 사람들이 정상인보다 활성산소가 더 높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분들은 정상인보다는 그 암이 한번 걸렸던 사람들은 항암이라든지 방사선 뭐 수술로 통해서 내 몸에 이제 그 몸이 좀씩 나빠졌기 때문에 그 말 그대로 암이 다시 재발되거나 세컨더리 암이 생길 수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도 뭐 암이 완치가 됐으니까 괜찮다 그런 게 아니라 암이 걸리는 5년 동안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몸을 다시 볼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식생활 개선이라든지 운동, 수면을 충분히 적절하게 유지하면은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정상인처럼 이렇게 떨어지지만은 그거를 관리하지 못하고 옛날의 생활 방식으로 똑같이 가면은 대부분 다 재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이거의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B군.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비타민 중에 하나가 비타민 B, C, D예요. 그 중에서 이제 비타민 B는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군들이 뭐 B1, B2, B3, B5, B6, 9, 12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 검사하게 되면은 굉장히 비싸요. 검사 하나하나가 보통 한 3만 원 정도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 검사를 못하고 대신 간접 검사로 호모시스틴을 측정합니다. 호모시스틴은 비타민 6, 9, 12가 부족할 때 이제 이게 그 올라가는 수치 독성 물질이거든요. 아까 말했던 메티오닌이 대사되는 과정 중에 생기는 독성 물질 중에 하나고 그 중에 하나가 비타민 6, 9, 12가 부족할 때 생겨요. 실제 저희들이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가장 건강한 사람들은 7.5 이하, 그리고 문제가 생기는 사람은 이제 12.5 이상, 그리고 20이 넘어가는 사람들은 진짜 심각하고 뇌졸중이라든지 뭐 나중에 치매라든지 이런 위험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집안에 뭐 뇌졸중이 있다든지 심근경색이 있다든지 그리고 그 치매에 있는 가족이 있는 분들은 이분들은 꼭 한 번씩은 검사를 해야 돼요. 호모시스틴. 보통 요새는 병원마다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보면 한 3만 원 정도 검사비는 되는 것 같고요. 해보면은 이상이 있으면 이분들은 반드시 비타민 B군을 먹어줘야 돼요. 특히 6, 9, 12를. 그리고 여성분들 중에서 이제 그 유산을 자주 하는 사람들, 그리고 혹시라도 다운 증후군을 난 사람들, 낸 분들, 이분들 같은 경우도 결국은 이제 이 호모시스틴에 문제점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반드시 혈액 검사에서 문제가 있으면은 꼭 이거를 그 비타민 6, 9, 12를 꼭 먹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치를 최대한 낮춰주면은 심혈관의 손상들, 동맥경화증의 문제들을 막아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비타민 C 검사. 비타민 C는 이제 그 우리 몸에서
그 심각하게 나빠졌을 때만 이제 혈액 검사로 나타나고 대부분은 검사상에서 혈액 검사상에 잘 안 나타나요. 그래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소변 스틱 검사예요. 그 소변으로 스틱으로 딱 대면은 그때 보면은 비타민 C가 충분한 사람은 이 소변 스틱에서 노란색으로 변해요. 근데 비타민 C가 부족한 사람들은 이게 변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 이제 오늘은 이제 비타민 C에 대한 내용을 아는데 다음번에 제가 이제 비타민 C 얘기를 할 땐 그때는 이제 스틱을 가져올게요. 그래서 한번 각자 해보시면은 본인의 상태에 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쉽게 알 수 있고요. 보통 이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 병원에 온 환자를 대상으로 했더니 한 3분의 1은 정상으로 나오고 3분의 2 같은 경우는 결핍으로 나와요. 그리고 이 3분의 1 정상으로 나온 사람들은 대부분 비타민 C를 먹거나 아니면 그 전날 딸기 한 팩 정도 먹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먹어줘야만이 이 소변적으로 나와서 내 몸이 제대로 가는 거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통해서는 충분한 비타민 C가 함량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검사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타민 D 검사. 비타민 D는 요새 검사 많이 하죠. 병원 가면 쉽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검사비는 보통 병원에 따라 약간 차이는 내지만 한 6,000원에서 10,000원 정도 그 사이인 것 같고요. 우리나라 환자들, 이거는 저희 병원 환자들인데 한 91% 정도가 결핍이고 정상은 한 9% 정도고요. 그 우리나라 지금 평균은 현재 93%라고 하잖아요. 결핍률이. 남자가 91%, 여자가 95%인가 그 정도로 여자들이 훨씬 더 결핍률이 높고, 그러면은 뭐 시골에 사시는 분들, 그분들은 햇빛을 쨍쨍 쬐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실제 그분들 같은 경우도 대부분 결핍이더라고요. 검사해 보니까. 얼굴은 시커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그분들도 다 이 밀짚 모자라든지 햇빛에 나갈 때 다 선크림을 발라요. 우리 골프 치고 운동하는 사람들도 다 바르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결핍이 오고, 우리가 선크림에 이제 그 햇빛 차단 효과가 SPF라고 하잖아요. 그게 8만 되더라도 95%가 차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근데 우리가 쓰는 게 기본적으로 제일 약한 게 20, 많은 건 뭐 30, 50 이런 것들 쓰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결핍이라고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북위 35도 이상 지역에서는 겨울철 11월부터 3월까지는 햇빛에 노출돼도 비타민 D 생성률이 팍 떨어져요. 4월부터 10월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4월 달부터는 햇빛에 한 10분 정도는 꼭 노출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 노출을 한다고 했지만은 안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얼굴이 노출이 돼야 되더라고요. 팔만 노출돼 갖고는 잘 안 올라가요. 실제. 근데 얼굴 노출을 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근데 비타민 D는 정말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영양제이고 호르몬 같은 경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만 충분히 잘 먹어도 잠을 잘 자요. 저희 환자 중에 그 외래 왔던 분이, 그 처음에 제가 이제 왔던 분이 80세 할아버지가 왔어요. 잠을 못 잔다고.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비타민 검사를 했더니 비타민 D 결핍이 있어서 그분한테 비타민 D를 줬죠.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그다음부터는 안 오고 한 1년 후에 다시 비타민 검사로 왔어요. 검사해서 이제 혈액 검사니까 정상이 됐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1년 동안 먹었더니 뭐가 좋냐고 했더니 잠을 잘 자게 됐대요.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했더니 이 나이가 들게 되면은 다리에 이제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했고 쥐가 잘 나요. 그리고 근육들이 약하니까. 근데 그걸 먹고 나서부터 어느 순간부터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하고 이 하지불안처럼 흔들리는 게 없어졌다고. 그러면서 수면이 잘 한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비타민 D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 보시면 돼요. 검사하고 낮은 분들은 반드시 먹던지 아니면 여름철에 햇빛을 꼭 노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른 영양제보다도 비타민 D는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코엔자임 Q10. 이 코큐텐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코큐텐이 영양제로서 좀 각광을 못 받는데 외국에서는 제일 많이 팔리는 영양제 중에 하나가 코큐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가 이제 에너지, 그 심장을 뛰거라든지 근육을 뛰거나 에너지를 필요할 때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에너지를 생성합니다. 그때 이제 마그네슘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ATP가 36ATP로 변할 때 코엔자임 Q10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코엔자임 Q10을 우리가 안 먹게 되면 어떻게 되냐? 20대까지는 괜찮아요.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니까. 20대부터 떨어지기 시작하고 40대가 되면은 기하급수로 떨어져요. 심장에. 그래서 불혹이라는 나이가 생깁니다. 40대부터 몸이 그 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해. 내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숨이 차는 것 같아. 알고 보니까 40대야. 그게 바로 그
그 코엔자임 Q10이 부족하면서 심장의 코큐텐 농도가 떨어집니다. 심장의 코큐텐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심장에 피를 보내줘야 돼요. 피가 안 가요. 그러면서 이제 기관들이 힘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음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먹으면 되냐? 보통 이제 하루에 정어리 6마리, 그리고 이제 소고기 뭐 심장이나 뭐 이렇게 많은 대로 하루에 한 요 정도, 손바닥 크기 정도로 먹어줘야지 코엔자임 Q10 농도가 유지가 된다고 그래요. 용량은 어느 정도 하면 보통 한 50mg 정도예요. 그래서 50mg 정도 하루에 하나씩 꼭 먹는 게 좋고, 뭐 유비퀴논이나 유비퀴놀에서 뭐 유비퀴놀이 더 비쌉니다. 근데 사실은 유비퀴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유비퀴놀로 먹을 필요 없이 유비퀴논, 그냥 코큐텐을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제 검사를 해보면은 건강한 사람 1.2 이상이 된 사람들은 요 정도고요. 정상은 여기까지. 그리고 이제 안 좋은 사람들은 요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심장 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심근경색이나 심장병이 있는 사람들은 1.2 이상을 유지시켜 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 보통 이렇게 유지하고, 이 검사비가 굉장히 비싸요. 코큐텐은. 다른 검사에 비해서 이건 한 6만 원 정도 돼요. 그렇다는 거 보면 되고. 그리고 이제 중금속 검사. 중금속 검사는 참 많이 하는 검사 중에 하나고,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이제 이 모바일 검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작할 때 이 모바일 검사를 해보면은 대부분 이제 10명 중에 1명인가 2명이 나오는데, 그때는 주로 뭐였냐 하면은 바로 납이었습니다. 검사를 하면은. 근데 최근에 모바일 검사를 하면은 10명 중에 5명이 중금속이 노출돼요. 근데 주로 뭐가 나오냐면 바로 수은하고 알루미늄이에요. 왜 수은하고 알루미늄이 나오냐? 생선 섭취가 굉장히 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은이 늘어났고, 알루미늄이 왜 늘었냐면 바로 외식이에요. 우리가 조리기구 있잖아요. 조리기구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근데 이게 벗겨주면은 그 순간부터 알루미늄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위에 알루미늄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수은은 남자들이 높고 알루미늄은 여자들이 검사를 해보면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 것들은 결국은 어디에 문제를 유발시키냐면 바로 뇌신경에 손상을 시킵니다. 그리고 중금속은 잘 빠져나가질 않아요. 내 몸에 축적이 되지.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 모바일 검사는 혈액이나 소변 검사에 비해서 10배나 50배 이상 체내 책적이 잘 되는 중금속 상태를 알아보기 편하게 할 수 있고, 넌 인베시브라고 하잖아요. 머리카락만 자르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쉽게 이제 검사할 수 있는 거고, 주로 이제 중금속 사항은 수음, 남, 알루미늄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걸 세 개를 보고, 바륨이 높게 나오는 경우는 주로 파마라든지 염색을 하면 바륨이 나옵니다. 근데 바륨은 크게 문제되지는 않아요. 방광기가 워낙 짧기 때문에. 그리고 카드뮴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주로 동남아에서 생활하다 오시는 분들이 높더라고요. 동남아에 거기서 물이나 이런 것들이 좀 관여를 할 거라는 이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비소가 높게 나오는 경우는, 비소는 옛날에 보면 우리가 사약이었잖아요, 사실은. 근데 비소가 높게 나오는 건 주로 자폐아 애들에서 비소가 높게 나오더라고요. 그거는 아무래도 소화기계, 대장 여기가 기관들이 조금 약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더라도 몸속에 쉽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오고, 미네랄은 이런 것들을 보지만은 실제 이 모바일 검사를 하는 이유는 바로 중금속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검사입니다. 보통 검사 대상자들은 어린이 같은 경우 키가 작거다든지 자폐아라든지 잦은 감기, 아토피 이런 애들이 검사를 하고요. 임산부들은 주로 유산, 불임 이런 경우들이 이제 수은이 높게 나오는 경우들이 가끔 있어요. 그래서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임신을 하고 나서 큰 생선 섭취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보게 되면은 왕고등어라든지 연어, 참치 먹는 걸. 왜 그러냐? 물고기들에서 이제 수은 중독들이 많게 나오기 때문에. 근데 임산부들이 이런 고기를 먹게 되면은 이게 태아한테 가요. 그래서 애가 발달에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들은 생선 섭취를 제한을 하고, 그러면은 임산부들이 사실은 이 오메가3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냐? 제품으로 먹어야 돼요. 작은 물고기에서 만들어지는 오메가3로. 그리고 이제 성인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도 오는데, 저희들은 주로 이제 병원에서는 주로 자폐아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주로 이제 수은, 납, 알루미늄 이런 상태가 이제 주로 많이 나오게요. 높게 나오면 결국은 이거를 떨어뜨려 주는 게 이제 기본적인 치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나트륨, 미네랄 같은 경우는 밸런스예요, 사실은. 이게 실제 부족해서 그런 기보다는 이 나트륨, 칼륨, 칼슘, 마그네슘 이런 거의 밸런스가
안 맞았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밸런스가 안 좋았을 때는 서로 간에 이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구리는 아연이랑 관계를 하거든요. 아연이 낮고 구리가 이렇게 높으면은 아연 섭취를 좀 늘려갖고 그렇게 되면 이제 구리를 이제 배출하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밸런스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금속은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이제 수은납, 알루미늄, 비소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데 호흡기를 통해서도 들어올 수 있고 이제 먼지나 미세먼지나 이런 거를 따라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면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먼지가 많거나 미세먼지가 많거나 좌우지간 황사가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안 나가는 게 좋아요. 나가더라도 정말 완전 무장하고 나가고 갔다 와선 바로 그 출입문에서 막 털고 그리고 이제 바로 씻거대서 이거를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게 이제 들어와서 세포 내에 침착을 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빠져나가질 않아요. 그래서 얘가 알러지를 유발시키고 염증을 유발시키고 유전자 변이를 시켜서 조직에 손상을 주고 치매, 암, 뇌졸중 같은 거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수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음식이에요. 어패류, 왕고등어, 연어, 참치. 최근에 연어와 참치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사실 먹이사슬의 위에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먹이사슬의 위에 있는 물고기를 먹은 사람이니까 우리가 제일 높을 수밖에 없고 포식자에서. 근데 어떻게 안 먹을 수는 없어요. 대신 이제 제대로 주의해서 이제 조금씩 먹어야 되는 게 그게 원칙이고요. 그러면 얘네가 침투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바로 이 단백질 합성 이런데 세포에 주로 신경세포에 손상을 줘요. 그래서 손떨림, 지각장애 뭐 이런 것들, 운동실적, 시각 이런 것들이 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떨림 있잖아요. 눈 떨림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마그네슘 부족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그네슘 부족이 원인인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마그네슘 주사를 맞아보면 알아요. 떨리는 사람. 마그네슘 주사를 맞고 이 눈 떨림이 없어졌다. 그럼 이 사람은 마그네슘 결핍이었던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은 내가 마그네슘 부족하구나. 그 다음부터 이제 마그네슘을 찾아 드시면 돼요. 근데 마그네슘 주사를 맞았는데도 눈 떨림이 안 없어져. 그러면 이 사람들은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라 혹시라도 이런 수은 같은 거의 중금속 때문에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혈관병을 통해서 부종, 미세 떨림 같은 거를 이제 유발시키는데 치료제는 원래 이제 제일 좋은 거는 DMSA라는 약이에요. 근데 이게 옛날에는 아이허브라든지 이런 직구를 통해서 이제 구매가 됐어요. 국내는 약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차단이 돼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구매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구매하냐면 희귀약품센터를 통해서 하는데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올라 버렸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잘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사로는 이제 글루타치온 주사가 있고 비타민 C, 아연, 그 다음에 MSM 같은 게 이제 해독을 시켜준다고는 되어는 있습니다. 근데 제일 좋기는 DMSA가 제일 좋고요. 그리고 최근에 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왜 그런가 하면 페인트나 분질 이런 게 없어서 그런데 납은 주로 어디에 축적이 되냐면 바로 이 뼈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골다공증이라든지 이런 골절 이런 것들이 많이 만성 빈혈의 원인이 되고 이거는 이제 EDTA라는 주사제가 있고 병원에서 그 주사를 맞으면 이 납을 해결시켜 주는데 한 번 맞는 게 아니라 보통 한 30회 정도 주사를 맞아야 돼요. 그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타민 C 같은 것들이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루미늄은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들 있죠. 알루미늄 호일, 캔부터 시작해갖고 조리기구, 그릇. 그래서 우리가 보통 라면 끓여 먹을 때 양푼 냄비던가 그걸로 라면을 끓여 먹어야 맛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끓여 먹으면은 또 100% 알루미늄을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참 이 맛있는 걸 포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먹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여성분들도 집에서 어떤 음식을 조리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보통 식당에서 아주머니 분들이 이렇게 하는 마스크 비슷한 그거 한 것처럼 해주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좀 그렇긴 하긴 했지만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칼슘 대사 이런 호르몬, 갑상선의 이상도 유발시키지만 제일 문제는 바로 뇌 침착이에요. 그래서 파킨슨, 치매, 알츠하이머 병의 이제 원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것도 치료제가 EDTA가 병원에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맞으셔도 되고요. 안 그러면 이제 영양제, 특히 이제 MSM 같은 거를 먹어줘도 좋고요. 그렇습니다. 킬레이션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병원 치료니까 넘어가고요. 우리가 먹는 비타민으로는 보통 아연, 셀렌, 비타민 C, MSM들이 이제 우리 몸의 해독에 이제 도움이 되는 영양 성분으로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이 중금속에 따라서 어떤 데에 효과가 있냐면은 수은 같은 경우는 DMSA만 효과가 있고 EDTA는 효과가 없고 납알루미늄은 그 EDTA 효과가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상 사례 좀 볼게요. 이분 같은 경우 저희 병원에 다녔던 분이었는데 옛날에 다녔죠. 67세 남자 환자였는데 걸음걸이가 둔하고 파킨슨병이 의심돼 있지만은 검사는 받지 않았어요. 근데 이분이 과거력상 고혈압 당뇨 치료가 있고 모발 검사를 했더니 수은하고 알루미늄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분한테 EDTA 주사하고 DMS에 이제 약을 먹였죠. 이때만 해도 DMS 약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했더니 3개월 정도 했더니 이분이 진짜 그 수은 수치도 떨어지고 알루미늄 수치도 그 떨어지면서 이분이 눈이 또렷또렷해지는 거예요. 걸음걸이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래서 그 생활들 굉장히 잘했다고 이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이제 그 여자분, 35세 여자인데 7년 동안 만성 피로로 인해서 사회생활을 못하고 결혼은 했으나 불임 검사상 정상이었어. 근데 임신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비타민과 미네랄 검사를 했죠. 그랬더니 이분 같은 경우도 수은이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EDTA, DMSA를 복용하고 비타민을 먹였더니 이분이 먹고 나서 한 3개월 만에 임신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은 애 낳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산이라든지 불임의 원인 중에 하나가 수은이 있다는 거. 그래서 혹시라도 그 임산부들 같은 경우는 그 임신하기 전에 한 번 정도 모발 검사 해보는 거는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액 검사. 타액 검사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하는 검사는 아니에요. 병원에서도. 이건 뭐냐면은 호르몬, 부신 기능을 체크하는 건데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코티졸이라는 항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어디서 분비가 되냐면 바로 부신이라는 기능입니다. 부신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심장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장기예요. 그래서 이 코티졸이 분비가 돼서 스트레스를 하고 이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우다 보면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이제 이 코티졸이 분비가 안 돼요. 그럼 사람이 이제 피로가 쌓여서 만성 피로로 넘어가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들 보면은 직장에서 밤새도록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 보면은 저녁에 뭐 먹으면서 아니면 고기 먹더니 뭘 하면서 이제 하다가 한 3, 4일 그냥 그 밤새 일하다가 갑자기 과로사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PC방에서 열심히 PC하던 젊은 친구가 갑자기 그 PC방에서 과로사로 죽는 경우. 라면만 먹다가.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부신 기능의 부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그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부신에서 호르몬이 나와요. 처음에는 열심히 나와요. 그러다가 너무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더 이상 부신에서 호르몬이 안 나와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바로 이 부신 호르몬이 안 나면 심장이 안 뛰어버려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부분 심장마비로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사람들은 옆에다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든지 아니면은 비타민 C라든 비타민 B를 먹으면서 부신 기능을 회복하면서 일을 해야지 그냥 날새면서 뭐 조금만 더 하면 돼, 조금만 더 하면은 바로 나빠지고 정말 과로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들이 생긴다는 거죠. 우리가 고양이 앞에 쥐라는 얘기 보잖아요. 그 쥐가 보면은 고양이 앞에 보면은 고양이가 물지도 않았는데 죽어요. 공포감 때문에. 우리도 똑같아요. 어떤 공포에 쌓이면은 갑자기 그 공포 순간에서 심장마비가 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부신 기능에서 더 이상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서 그냥 그 심장이 딱 멈춰버리는 그런 거죠.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부신 기능이 평상시에 이제 조직하는 거죠. 이 부신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건강한 상태는 특별한 문제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 이제 건강에 이상이 오게 됩니다. 굉장히 이제 심장도 빨리 뛰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하고 급하고 이제 불안 이런 게 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밸런스들이 깨지죠. 이때를 우리가 보통 기능학적인 이제 질병, 이상 상태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이상 상태일 때 휴식을 취한다든지 영양 섭취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몸을 보존을 해주면은 이 상태는 다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이 상황에서 스트레스가 계속되고 이거를 회복을 못하는 상황에서 진행이 되면 질병으로 갑니다. 그럼 이 질병은 가벼운 질병도 있지만 심각한 질병도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환자들 병원에 오면 그 얘기하네요. 암 걸려서 병원에 오면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는 거. 그래요. 모든 병의 근본은 스트레스예요, 사실은. 그 스트레스를 내 몸에서 이겨낼 수가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인 것 뿐이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를 평상시에 잘 관리해 주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EDTA,
DHEA라고 하는 이제 이거는 그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의 이제 그 전구 물질인데요. 발달, 성장, 면역 반응, 심혈관 기능에 이제 관여를 하게 돼서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이게 이제 감소해요. 그러면서 내 몸이 이제 쭉쭉쭉 떨어지고요. 이거를 이제 투여하게 되면 골밀도의 증가라든지 연관된 여러 가지 신체 변화에서 젊어지게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호르몬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신체적인 기능은 좋아질지 모르지만은 암 발생이나 다른 또 원인들도 이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먹는 것은 아니고요. 본인이 검사해서 낮은 사람에 단기적으로 먹는 것은 도움이 돼요. 이거는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호르몬은 바로 이 코티졸이에요. 우리가 보통 이제 스테로이드라는 얘기 많이 얘기하잖아요. 당대사 조절하고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에 관여를 하고 이 생리적인 방어 기전이 소모되거나 스트레스가 없어질 때까지 이제 지탱해주는 건데요. 만약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은 부신에서 이 코티졸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단백질 소모가 증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실제 이 코티졸은 생활 그 활동 주기가 수면 이제 그 수면 각성 주기하고 일치해요. 아침에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떨어졌다가 이제 저녁 되면 이제 바닥을 치면서 있다가 이제 다시 아침에 주기에. 그래서 인간은 항상 아침에 깼다가 햇빛이 뜨면 깼다가 해가 지면 집에 가야 돼요. 그게 인간의 주기고 그렇게 살아가야지 인간은 건강해진다는 거죠. 근데 낮과 밤이 바뀌는 사람들이 제일 안 좋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그렇게 어떻게 바뀔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죠. 이게 이제 우리 부신과 스트레스의 호르몬인데 일반적으로 우리 호르몬은 아침에 이렇게 부신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점점 낮으면서 낮에가 되면서 이렇게 저녁이 되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스트레스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스트레스가 너무 많이 쌓이는 사람들 항상 이 호르몬이 이렇게 돼버려요. 처음에는 이렇게 며칠 버틸 수가 있어요. 젊었을 때 특히. 그런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이 상황이 안 되고 아예 호르몬이 분비가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만성피로 증후군이에요. 바로 움직이지도 못해요. 만성피로 증후군에 빠지게 되면 무기력해지고 인생이 허무하게 되고 우울증이 생기게 되고. 제가 처음 그 만성피로 증후군 환자를 본 게 그때 이제 그 미국에 있을 때 그 리오단 박사의 클리닉에서 이제 2명의 이제 환자를 봤는데 한 사람은 이제 택시 운전사예요. 관절, 무릎이 아파갖고 병원에 온 거예요. 왜 정형외과를 안 가고 리오단 클리닉으로 왔더니 정형외과를 갔더니 검사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대요. 뭐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그 문제가 몸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다는데 이 그 리오단 박사는 이 환자를 그 만성피로 증후군으로 진단을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피로가 쌓였는데 그 피로 물질이 무릎 쪽으로 가면서 이제 관절염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타민 치료하면서 낫게 해줬던 경우를 봤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영국에서 왔던 젊은 친구였거든요. 28살 먹은 친구인데 건강하게 보여요. 근데 항상 감기를 달고 산대요. 근데 이 친구한테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캔디다가 나왔어요. 캔디다가 이제 진균인데 왜 이런 게 오냐면 이 친구도 결국은 공부하나 뭐 학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도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하면서 그 항진균제를 주고 그다음에 비타민 치료를 하면서 이제 낫게 하는 거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한국에 들어왔고 우리나라 들어왔고 처음 또 저도 이제 만성피로증후군 환자를 봤는데 직장 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했던 분이었어요. 여자분이었는데 근데 갑자기 이분이 다양한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카팔 터널 증후군, 손목 증후군 생기고 허리 척추에도 이상이 오고 그리고 이제 생리도 끊기면서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밸런스가 깨지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분을 병원을 가서 치료를 하고 진통제 열심히 먹고 했는데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분을 이제 만성피로증후군이라고 이제 진단하고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래서 그 용량을 한 비타민 C 60g, 그 다음에 경구로 비타민 C 18g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6개월 만에 이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지금 벌써 한 20년 지났는데 지금도 하루에 한 18g 정도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복귀를 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까지 가면 안 돼요. 말 그대로. 정말 그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너무 힘들고 그 전 과정 중에 항상 사인을 줍니다. 본인한테. 문제가 뭐가 있다는 거. 그러면 그 문제가 뭐가 있던 걸 본인 스스로가 캐치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래요. 해야 되는데 조금만 끝내고 좀 쉬어야겠다. 조금만 끝내고 쉬었다 보면은 안 끝나져요. 그리고 그 다음 또 프로젝트가 있다 보면 그리고 본인한테 큰 병이 닥쳤을 때 암과 같은 큰 병이 닥쳤을 때 만성피로증후군 같은 심각한 병이 닥쳤을 때 뇌졸중이 생겼을 때 그때서야 본인의 몸을 뒤돌아보는 게 일반인들의 그 생활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태가 되면은 이미 벌써 망가져 버릴 때 회복되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는 원하는 게 좋고요. 왜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이 코티졸 호르몬 검사를 타액으로 해야 되느냐? 피 검사로 하면 안 되고. 기능학적인 검사들은 대학병원에서는 안 합니다. 대부분 기능학을 공부하는 병원들에서만 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제 혈액 속에서는 이 코티졸이라는 게 바인딩 폼하고 프리폼이라는 게 있어요. 바인딩 폼은 뭐냐면 단백질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고, 프리폼은 이게 단백질과 떨어지는 거예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나오는 거는 요것만 발견이 돼요. 얘네들은 그 코티졸 레벨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코티졸이 그 수치가 문제가 있는데도 그냥 혈액 검사하면 정상으로 나오는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타액 검사는 다 항상 프리폼만 존재하기 때문에 100%가 얘네들이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타액 검사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어요.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상은 코티졸하고 DHA가 이 정상 레벨로 유지가 돼야 돼요. 근데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제 스트레스 상황이 되게 되면은 이 둘 다 분비가 증가하게 돼요. 그리고 이 스트레스가 없어지면 다시 정상 레벨로 떨어져요. 이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스트레스는 어느 순간에 다 올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 스트레스 상황이 심각해진다. 진행된다. 그러면은 얘네들이 점점 그 코티졸은 높고 DHA는 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4까지 가고 나중에 C로 가게 돼버려요. 이 C로 가게 되면은 더 이상 내 몸에 이제 코티졸이나 이런 게 분비가 안 돼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 보면 진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고 숟가락 하나 건드리기도 힘들어져요.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그럼 이때 이 사람 됐을 때 보면은 이때 상황 같은 경우 결국 호르몬, 스테로이드를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안 좋고 이런 사인들이 왔을 때는 스스로가 잘 관리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코티졸이 처음에는 과다하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부족하는 상황인데 처음에는 이제 단계 땡기고 비만을 하더라도 이제 보면은 그 과다하게 되면 이제 그 중심성 비만으로 변하고 인슐린 저항성, 허약감, 식사 중간중간에 허기가 지는 경우들 많이 오고 고혈압, 자주 멍이 들고 무월경, 뭐 발기부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고요. 더 하다 코티졸이 정말 안 나와 버리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때 되면은 허약감, 체중 감소, 피로, 근육도 쫙쫙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혈압이라든지 이런 기립성 어지러움, 관절통, 근육통들이 이제 생기는 과정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만성 피로하게 되면 이제 부신 기능에 이상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거는 뭐냐?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가지고 이겨내지를 못해요. 똑같은 스트레스인데도. 그리고 만성 피로에 계속 허걱대는 거예요. 항상 그 사람을 보면은 느껴져요. 피로하다는 거를. 그게 바로 이런 그 부신 기능이 안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울증, 불면증, 불안 하게 되고 자주 이제 알레르기라든지 장내 곰팡이들, 골다공증, 비만 이런 다양한들이 오는데 일반적으로는 요게 가장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랑 같이 옆에 있으면 자기도 전염이 돼요. 사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사실은 좀 떨어져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치료는 어떻게 하냐? 기본적인 치료는 대부분 다 똑같습니다. 이 식사량을 소량시키고 자주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저혈당이 안 빠지기 위해서. 그리고 카페인, 술, 그리고 당지수라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음식 중에서 당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건 뭐냐면 당을 먹었을 때 우리가 탄수화물을 섭취했을 때 우리가 인슐린이라든지 그 혈당을 빨리 올리는 게 있어요. 단당류 종류도. 그런 것들은 피하는 게 좋고 복합 탄수화물 쪽으로 가는 게 좋고요. 그래서 쌀밥 대신 현미라든지 밀가루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게 가급적 이제 피하는 게 좋다는 게 이런 이유들이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내가 에너지, 단백질 그리고 단백질 섭취로 해서 이 근육을 키워주는 게 좋고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부신 기능을 좋게 해주는 게 바로 비타민 B하고 C예요. 부신 스트레스에 의해서 감소되는 걸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들한테 비타민 B하고 C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부신 기능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에스키모인들. 에스키모인들은 이런 비타민 B, C를 채소하고 식물이 없는데 어떻게 구해요? 그럼 에스키모인들은 뭐냐면은 동물을 잡습니다. 사냥을 하고 나면 제일 먼저 이 사람들이 먹는 게 뭐냐면 부신이에요. 부신을 꺼내 먹어요. 제일 먼저. 부신이 우리 몸에서 비타민 C 농도가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먹는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도 안 되면은 보통 이제 DHA 코티졸인데 호르몬은 가급적이면 안 쓰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수액으로는 단백질, 아미노산 수액하고 감초주사, 인삼, 홍삼. 홍삼이 이 피로할 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에스트로겐 성분이 있기 때문에 홍삼을 먹으면 부신 기능이 또 보호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이 홍삼 먹고 좋아진다는 게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홍삼만 먹는 것보다도 비타민 B, C를 같이 병행해 주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